오늘 이따 발표하시고 토론하실 때 한 분 한 분 또 소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분야에서 다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특히 제가 이제 안보 국방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분야의 전공자가 아님에도 이 바른사회 시민회의 행사고 제가 또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라서 긴급 호출을 받아서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삼성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중심에 있는 화제를 놓고 이 자리가 마련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또 이 GDP 부분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지만 또 전형적인 재벌 기업이라는 뜻에서 이런저런 국민의 지탄을 받는 측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식인들, 냉철함을 가진 지식인들이라면 아마 양쪽 면을 다 보겠죠. 재벌 2세들의 특권의식, 황제 노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을 때려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원도 없고 국토도 넓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런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대기업들이 한국을 이끌어갔고 또 우리의 자식들이 졸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들어내고 이 대기업의 기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냉철함을 가지고 양쪽 측면을 다 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한 3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 너무 한쪽으로 가치가 쏠려 있다는 이런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 삼성이 특정 세력들의 표적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낌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말 이렇게 해서 삼성이 대한민국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걱정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두 건에 대해서 물론 한 건은 이미 수사를 받아서 1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뇌물 공여 부분은. 그러나 또 다른 한 건 이 삼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8일자로 6월 28일자로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 수사를 관두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수심위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소위 좌성향 이념에 치우친 단체와 사람들은 삼성에 대한 어떤 분노감을 가지고 계속 중벌 중재를 논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대변하는 이 단체들 바른사회 시민회의를 포함해서 우리 단체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단체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분노를 가지고 삼성을 대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김태우 선생님께서 대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 전자 같은 경우는 자산 총액이 33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 원도 안 되는 회사가 아무리 굴러봤자 330조 되는 대형 호박이 하나 굴르는 그 맛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좁쌀이 아무리 굴러봤자 어떤 그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많아야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죠.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개로 쪼개면
뭐 굉장히 많은 사건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뇌물 공여 혐의, 또 요거 한 건하고, 자본시장법 시세 조종 혐의 요거 한 건하고, 또 외관법 위반 혐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 한 가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았는데 2018년 2월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추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두 번째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하고 외관법 위반 사건을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수사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계속 변죽만 울리는 것처럼 하면서 본인은 막상 이재용 부회장은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 이제 그 뇌물 공여 사건이 다 끝날 때쯤 돼서 지금 이제 대법원 파기환송돼 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 걸려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날 때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지금 소환해서 조사하고 기소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 5년이 걸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인들이 4, 5년 사실 뭐 기다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검찰에 뭔가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된 사건은 회계 부정 사건인데 이거는 국제 회계 기준 IFRS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을 뭐 새로 밝히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회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법리적 판단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범죄가 될지 안 될지 자체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데 또 너무나 재미있게도 증거인멸 혐의는 유죄가 되었어요. 유죄가. 근데 이게 너무 좀 이상한 거죠. 해석 사건 이게 범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증거인멸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범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유죄 판결은 그건 정말 웃기게 되는 거죠. 범죄도 안 되는데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회계 사건 요거는 회계 부정 사건 이거는 먼저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먼저 판단을 해야 그다음에 뭐 증거 인멸이 됐다 안 됐다 되는데 요거는 범죄 성립 문제입니다. 범죄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세 조정 문제입니다. 시세 조정 문제는 대체로 삼성물산에서 악재를 부풀려 공시하고 호재는 감추는 방법으로 이 부회장의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의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체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호주 로이힐 철광 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요 카타르 복합 화력 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요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사건은 호주 로이힐 철광 개발 사건은 잘 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왜 그만뒀냐 하면 이게 너무 그 비용은 많이 들고 성과는 언제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광산 개발에 진출한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자원 개발 붐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사업을 수주해서 빨리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으면 삼성으로서는 크나큰 손실을 봤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경영자의 판단 미스죠. 경영자의 경영 실패인데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을 주가 조작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카타르 복합 화력 발전소 기초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요거는 제한 착수 지시서라는 겁니다. 이게 업계에 따르면은 이 제한 착수 지시서 갖고는 확실한 공사를 딴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공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일단 맡겨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했다가 나중에 본 계약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본계약 체결은 안 됐다는 상태죠. 근데 우리 벌써 이렇게 했다라고 크게 떠들면 오히려 그것이 허위공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로 합병 비율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합병 비율이 엉터리로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혐의 내용인데요. 합병 비율 계산은 사실 이거는 자본시장법은 강행법입니다.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강행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법에 정해진 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분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분쟁을 그냥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냥 정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가 11페이지에 적어놓은 것처럼 종가를 평균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산술 평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개월의 평균 종가하고 곱하기 거래량입니다. 플러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종가 곱하기 거래량, 최근 일의 종가 곱하기 거래량 해갖고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1개월, 일주일, 최근 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합쳐서 이렇게 평균을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률에 강제되어 있어서 그 강제된 비율로 합병했는데도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M&A 자체를 못할 겁니다. M&A 했다가는 언제 걸려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M&A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법의 합병 비율 위반 문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는 민사적인 문제죠.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부정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미국의 바이오젠이 2012년, 2014년까지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15% 갖고 있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5%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젠은 이게 이제 바이오 회사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15%만 살짝 발을 걸쳐 놓은 거죠. 그러다가 2015년 때까지 한 2번 정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했을 때도 번쩍만척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분이 삼성 바이오가 91.2%까지 올라가고 바이오젠은 8.8%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85%, 또 2014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91.2%가 됐기 때문에 압도적인 이거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회사라는 거는 이게 이제 좀 먼 회사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게 이제 종속회사로 처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금감원에 오케이 좋다라고 이미 승인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갑자기 금감원 원장으로 오시더니 7일 만에 또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시면서 유일하게 한 일이 뭐냐면 이거 지금 삼성 회계 사건 재조사하라 이거 명령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불거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누가 봐도 물론 지분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제 인사권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사회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됩니다만은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한 회사를 관계회사로 해야 되고 종속회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특히 회계학회에서도 이 3대 회계법인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또 처리했고 우리 10명의 회계학자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추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범죄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난감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이 2011년에 IFRS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코리안 어카운팅 프린시플 해가지고 제너럴 액셉티드 어카운팅 프린시플 GAAP라 합니다. KGAAP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당한 회계 관행 그 원칙을 우리가 도입해서 회계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식 회계죠. 미국식 회계가 나쁜 점이 뭐냐면
자회사 모회사와 따로따로 회계를 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자금 현금의 그 모자 회사 간의 현금 이동, 자금 이동이 잘 포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2002년에 엔론 사건이 터진 거죠. 엔론 사건 터지고 뭐 월드콤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지니까 각국에서 그럼 유럽식 IFRS를 도입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이제 온 회사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죽을 지경이고 회사로서도 죽을 지경이죠. 이걸 한꺼번에 다 봐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리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일본도 이때까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데 우리는 또 우리 금감원은 굉장히 용감해요. 우리 금융위는 바로 2011년에 막바로 확 도입을 했습니다. 그 시행 1년 차인 2012년에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바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IFRS의 또 기본 원칙은 뭐냐면, 애매할 경우는 수범자에게 유리하게, 또 특히 기업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냥 원칙 회계고, GAAP는 규제 회계거든요. 이제 규제 시각에서 만든 회계 절차고, IFRS는 그냥 원칙론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 1년 차에 이 삼성 회계 바이오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투자자 국가 간 소송입니다. 이게 완전히 딜레마인데요. 엘리엇은 이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자기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약 한 9천억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에 지금 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면 엘리엇이 진술서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8년 8월에 이미 의견서를 제출했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아무 위법성이 없다, 절차는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정당했고 국민연금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정부에도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 상황에서 막상 뇌물을 주고 또 회계 부정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자가당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유죄 추정에 기소가 있게 되면 정부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엘리엇 매니지먼트한테 9천억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이런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이런 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부회장이 특히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보고를 다 받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니 뭐 기업에 총수점 되면 온갖 보고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거기 또 모든 게 도장 찍는 것도 아닌데, 보고서 받았다고 그러면 다 네가 알고 있고 그 범죄를 부추겼다, 아니면 범죄를 지시했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뭐 기관장이나 뭐 윗사람 보고받는 사람은 전부 범죄자 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증거, 명확한 지시라든지 무슨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이렇게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되겠죠. 특히 이제 이번에 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만 해도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회계 전문가도 참석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뭐 9시간 동안이나 또 봤는데 그냥 얼렁뚱땅 뭐 감정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상당히 전문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9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들여다봤겠습니까? 내가 가서 이게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건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갔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국민의 여론도 상당히 많이 참작을 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판단은 우리 국민 여론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이 수사심의위원회도 또 문무일 총장 때 만든 거잖아요.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 스스로 만든 것을 무시하고 또 기소를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너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9차례 있었는 이제 이번에까지 9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는 전부 그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수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제도가 여론재판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과연 정상적인 제도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이 보기에는 이게 좀 너무 여론재판으로 간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할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뭐 한 100건이나 200건 쌓여봐야 아는 거지. 지금 아직 10건도 안 됐는데 이거 지금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자가당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의 김정호 교수입니다. 저는 김정호 경제TV라고 하는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 이재용 사건,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 사건은 사실은 좀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그 법을 집행하는데 무슨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여론재판 비슷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니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에 의해서, 법만에 의해서, 그리고 법과 증거만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이 기분대로 판단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 심의위원회 편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저는 대응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의 문제인데, 근데 상당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회계학자들이 삼성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이 범죄를 저질렀다,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참여연대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은 그들의 의견만을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이 참여연대가 편파적이듯이 검찰도 상당히 편파적인 그런 입장으로 해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이 이재용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냥 결론을 갖고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견제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소한 이번은 저는 의미가 있다. 저도 그쪽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도입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삼성의 경영권 문제입니다. 원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합병이 있기 전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가 아니었던 거죠.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주주였었어요. 근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주식의 4%인가 4.5%를 갖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을 합병을 해가지고 그래서 통합된 삼성물산을 만들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통합된 삼성물산, 현재 삼성물산이죠. 이 삼성물산의 주주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은 이 합병에 있어서 합병 비율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에 너무 유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엇 같은 데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삼성 그러니까 이 두 회사의 합병 주주총회에 표가 나온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85%가 표결에 참여를 했고 주주들의. 그리고 그 중에서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30%가 반대를 했는데 30% 반대는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엘리엇을 비롯한. 예.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국인 주주들은 대부분 찬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국민연금이었던 거죠. 국민연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그러면 국민연금을 보지 않고 소액주주들 보자는 거예요. 소액주주들을 일미 수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을 테니 소액주주들은 그럼 어떻게 판단을 했냐. 삼성물산 소액주주가 24%였습니다. 24%의 주주 중에 그러니까 표결에 참가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찬성표를 던진 주주가 21%예요. 반대는 3%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거의 90%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이 다 찬성표를 던졌어요. 왜?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던진 거죠.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 나한테 좋겠다라고 해서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소액 주주들이.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를 보면요. 지금 이 삼성물산의 현재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22조 원인데요.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51조 원이 있었어요. 51조 원. 그래서 그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3%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삼성물산 전체 시가총액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합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삼성물산은 거의 파산했을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제일모직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삼성물산이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사실은 제일모직과 합병을 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합병을 안 했더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저는 삼성물산에 뭐 돈 남는 게 거의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 부정은 뭐냐면 제일모직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에 가치를 뻥튀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용이 지시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워서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할 때 자기가 더 많은 주식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뻥튀기를 했었다면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그 분식회계의 대상이 되는 그 회사는 합병을 하고 나서 계속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부풀려놨기 때문에 일부러 장부 가액만 부풀려놨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느냐?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4.8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은 사실은 뭐 거의 파산한 회사하고는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병을 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살아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봤냐?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큰 사건의 큰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회계적으로 분식 회계를 했느냐? 이미 최준성 교수님께서
그 GAAP라고 하는 거 하고 IFRS라고 하는 거 이 회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복잡한 이야기는 뭐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회계학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대다수의 회계학자들은 그거 뭐가 잘못됐느냐? 삼성물산이 또 그 제일모직이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들인 거예요. 뭐 그게 100% 맞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범죄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인천대 교수이면서 감사인 연합회장을 하고 계신 홍기용 교수라고 하는 이런 분은 이건 감사기관 삼성 바이오 회계 처리가 맞았고 감사기관들이 다 틀린 거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아주 확고하게 이제 공표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또 이 삼성물산 합병 사건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검찰과 참여연대가 오히려 저는 편파적이라고 봐요. 대다수의 회계학자들은 오히려 그 회계 처리에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은 오히려 그 전문가들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어떤 그 일부 시민단체만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너무 기운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저는 이제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인환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언연이라고 자유언론 국민연합입니다. 우리 그동안 진보 성향, 좌파 성향의 민언연 민주언론 시민연합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언론의 자유를 주창하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굳이 이 행사에 참여한 이유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언론의 지평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거의 뒤집어진 운동장이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건에 있어서도 언론의 비평을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양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중동이라는 신문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언론의 지형이 한겨레라든가 경향신문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180도 같은 사건을 보고 180도 다른 시각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극단적으로는 삼성 이재용을 구속해서 다시 재판에 넘겨라. 지난번 사건으로 1년을 살다 나왔는데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포함해서 소위 진보 성향이 일치 단결해서 주장하는 걸 모습을 보고 저희 자언연이 그나마 비교적 늦게 출범을 했지만은 이 행사에는 참여를 해야겠다고 해서 굳이 자언연 이름을 내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발제를 하신 최준성 교수님이나 김종호 교수님은 이쪽 분야에는 사실은 특히 회계에 관련해서는 아주 전문가들이십니다. 법학을 하면서도 최준성 교수님은 그 중에서도 상법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업 법률에 대해서는 거의 한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우리 학자가 아니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분식 회계나 시가 주가 시세 조정 같은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과거의 수사 경험에 비추어서 이 사건의 법률적인 형사 절차적인 적법성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9쪽 이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번 이 사건을 결정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아마 여러분도 거의 처음 들었을 겁니다.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 흔히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 정권에 들어와서 비판을 하는 그 근거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력을 행사한다는 데 초점을 뒀죠.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검찰, 법원 같은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일정 부분 관여하자고 만든 제도가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2018년도에 불과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지요. 그런데 그렇게 검찰권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출발을 해놓고, 그래서 한 8건 정도의 굵직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걸 열어서 그 결정에 계속 승복을 해놓고 이번에 9번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그것도 10대 3이라는 압도적인 다수 결정으로 극단적으로 수사를 중단해라는 것까지, 수사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사한 거로 봐서는 기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불기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이 만든 제도가 압도적인 다수로 인정한 거에 대해서 180도로 흔히 말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또 새로운 적폐가 돼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태도를 보면은 이 기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 배경에도 우리 문재인 정권 하에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검사장의 대립도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얼핏 해보게 됩니다. 왜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뇌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다시 말해서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소위 정유라한테 말을 사준 뇌물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1년을 벌써 살고 집행유예로 항소심에서 나와서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도 않고 있죠. 지금 파기환송돼서 서울고법에 계류 중입니다.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다시 말해서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특검 시절에, 여러분도 이제 기억을 되살려보면 알지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탄핵 사태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특별검사로 그 박영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고 윤석열이 특검의 주요 직책인 팀장을 맡아서 삼성 이 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을 수사를 한 장본입니다. 그 총장이 지금 현 정부 문정권하고 대립 구도를 보이는 것처럼 언론에서 지금 몰고 가고 있죠.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까 우리 발제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뇌물 사건이 지금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별건으로서 또 별건 수사죠. 어떻게 보면 관련 수사면서도 별건 수사인데 굳이 이번 사건을 회계 부정,
주식 시세 조종이라는 명목으로 끄집어내서 수사를 한 주체는 윤석열의 대검이 아니고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깊은 내막이야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공교롭게도 박영수 특검 사건과 같은 사건을 두 개로 쪼개서 박영수 특검이 해서 나름대로 끝난 사건을 다시 끌고 모아서 이번에는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또다시 구속하려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1년 살다가 나온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 6월 초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을 아시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사건은 또 사법부가 이재용 편을 들어주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근데 기각한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니죠. 검찰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느냐, 아니면은 불구속 기소하느냐, 아니면은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말해서 과잉 수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 발제자가 발표한 내용대로 불기소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저는 면피성으로 넘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검사의 뜻과는 정반대로 수사 중단 플러스 불기소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멘붕 상태가 서울중앙지검이 빠졌죠. 윤석열 총장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 만나봤으니까. 그런데 역시 똑같이 청와대를부터 시작해서 거대 여당인 180석을 가진 민주당부터 앞장서서 소위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입에 거품을 품고 일치해서 이번 결정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그 형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에 쭉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나쁜 제도인가? 아까 제 앞에 주제 발표를 하시고 발제를 토론하신 두 분께서는 아마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저는 굳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국민적 통제, 뭐 촛불혁명부터 시작하는 거죠.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선출된 대통령까지 쫓아내는 마당에 사법부, 검찰이야 우습게 보고 만든 제도인데, 뭐 그럼 그렇게 보자.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배심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소 불기소를 시민 참여로 결정하는, 또 일본에는 검사심사회라고 해서 또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늦게 도입했습니다마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를 살릴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결론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해석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현행법으로는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수사검사가 반드시 여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에서는 양형심사위원회도 똑같죠. 거기에 대해서도 판사가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권고적 효력이 있는데 존중을 해온 전통이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강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파학자들은 중심으로는 거꾸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권고적 효력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강제적 효력까지 주자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180도로 태도를 바꾸어서 제도를 손보자
권고적 효력도 안 되겠다 이제는. 참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또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나 전국 각 검찰에는 수사심의 대검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말고 검찰시민위원회라고, 우리 정부가 좋아하는 시민, 국민이 아닌 시민이죠. 검찰시민위원회라는 시민 관여 조직이 각 검찰청마다 벌써 10년 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검찰개혁 차원으로 거기서 검찰 수사의 적정성, 뭐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 같은 것을 통제하는 기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도 두 단계를 거쳤지요.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결정, 그걸 부의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서울중앙 이성윤 검사장의 휘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먼저 대검에 넘길까라는 것을 결정을 거기서 기각했으면 안 넘깁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서도 부의 결정을 다수결로 해서 넘겼습니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대검에서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윤석열이 있는 대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 절차상으로는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죠. 여하튼 불법 선거 의혹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원래 발단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불법 승계, 그래서 초기에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공여 혐의, 소위 그 정유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라는 승마 선수의 말을, 승마협회를 당시 책임지고 있던 삼성전자에서 말을 줬다. 근데 여러분, 말 주면 그걸 뇌물을 말, 우리 집 같은 건 갖다 놓을 데도 없어요. 그 말 먹이 주려면 돈이 또 얼마나 듭니까? 나는 줘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뇌물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근 3년 이상, 그 사건은 2016년도 10월부터 벌써 거의 4년 됐죠.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최초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면서 특검법이 만들어지고 박영수 특검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문재인 정권 직전에 구속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로, 뇌물 받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런 구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뇌물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 삼성전자 경영권을 이재용 앞으로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 했다. 그걸 근 4년 동안 재판 끌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을 뿐이지. 그런데 그 와중에 다시 그와 직접 관련이 되는 이번 주가 조작 또는 그 회계 부정에 관련해서 또 어느 정도를 했느냐면은, 지난번 사건에서는 3년 6개월간 뭐 1년 동안 구속되어 있는 사이에 전후 68회에 걸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과 법원에 드나들면서 68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은 사실 기업 경영은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지난번 일본 지소미아 때문에 일본 무역 보복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가 남아있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 과정에 그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1년 8개월, 근 2년 동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10개 정도의 범죄 혐의를 두고 임직원 등 직접 경영진 110명 이상을 430회 이상 소환 조사를 했는데도 삼성전자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본사 사무실을 비롯해서 압수수색만 해도 50회 이상, 저는 단일 사건으로는 거의 세계 기록 같아요.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50회 이상을 실시한 수사 결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기록만 20만 장에 이른다고 하니까 뭐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한다는 뭐 그런 생각도 납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사건은 전 법무장관 조국 부부의 수사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조국 부부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털고 뭐 압수수색을 많이 하고 조사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했죠. 언론도. 그런데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비판하지 않는, 이 언론도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그 경영을 책임지는 그 기업을 상대로 근 4년을 이렇게 수십 회, 수백 회까지 이르도록 조사를 불러 제끼면서 구속을 하고 재판하면서, 저는요 마지막으로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국민들이나 일부 보수 진영의 언론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 추측컨대는 이 정부는 아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다, 경제는 망쳐져도 괜찮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 사건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이 정말 강렬하게 듭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는 해체되고 망해도 괜찮다는 전제, 우리 국민들의 인식하고는 180도 다르게 출발했다는 점을 저는 유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는 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늦게라도 우리 권력의 하수인 검찰이 집권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검찰 스스로 만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 다수에 의한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그야말로 검찰개혁을, 요즘 시대적인 화두인 검찰개혁을 시작하는 단초가 되지 않나,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작년 9월에 조국 정치로 대변되는 그 전체주의 체제를 반대하면서 전국의 6,300여 명의 교수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출범했고요. 현재도 좌우 가리지 않고 어떤 전체주의적인 움직임을 저희가 반대하면서 이념 중립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개혁이 뭔지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특정직 공무원이고 법관하고 똑같습니다. 법관하고 똑같이 분류되는 특정직 공무원이고 사법부라고 부르는 게 좀 더 가깝습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준사법기관이 하는 역할은 그 임명된 권력으로서 선출된 권력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헌법상에 그렇게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 헌법 체제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게 헌법에 의해서 임명된 게 준사법기관이라는 거지 거꾸로 됐다는 게 아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을 통제하는 게 뭐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상 기관을 통제하는 것을 거꾸로, 그게 마치 개혁의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본말이 전도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직 공무원이면
그런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이 타당한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준사법기관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분명히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 법계가 조금 전문적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륙법계가 있고 영미법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해 있고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기소 여부를 전행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체제고 그게 사실은 많은 권력과의 유착을 가져오면서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검찰 개혁도 결국은 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피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게 주요한 하나의 그 과제인 것이죠. 영미법계는 반대로 그 검찰의 어떤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많은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배심제도, 그랜주리라고 부르는 미국의 대배심제도, 영국의 제도 이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20여 명의 민간인들로 주리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20여 명을 뽑고 그 23명까지 뽑습니다. 23명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수의 배심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랜주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권이 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의 대표자인 그 대표성 있는 무작위 추첨에 의한 주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무슨 정치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뭐 기소하지도 않을 사람을 기소한다든지 또 거꾸로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미법상에 분명히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 전통이 있고요. 그래서 양 법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즘에는 서로 배웁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가 맞겠습니까?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라도 영미법계 국가를 참조하는 거고 영미법계 국가라도 이 주리 시스템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주리 결정을 또 번복하는 제도를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법계가 수렴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렴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정을 해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검찰심사회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하는 그 체제를 수정을 해서 검찰심사회 제도를 도입을 해서 400명 정도의 상당한 법률 지식이 있는 건전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를 하고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1명의 심사회 위원을 추첨을 통해서 선발해서 11명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11명이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게 되면 검찰은 기소를 해야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사후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법계고 사실 우리나라 그 검찰 제도가 일본을 많이 카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벌써 한 40년 된 것 같아요. 50년 됐나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제도를 이렇게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비로소 이걸 겨우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검찰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오히려 보완하고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이지 이거를 무시하고 어떤 검찰이 그 무시하면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이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우리나라의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250명의 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법제도에 대한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딱 규정돼 있고 그 250명 중에서
15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각 사안의 심의위원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15명이 혹시 그 당의 사안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뭐 압력을 받았다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회피하고 기피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배제하라든지 저 사람은 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이념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회피하고 기피하는 제도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걸러서 대표성 있는 사람을 15명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이제 권고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일부 단체에서 뭐 그 결정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일부가 뭐 어떻게 의견을 좀 강하게 냈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삼성과 유착이 돼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회피 기피 제도를 이미 걸친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사람을 걸러내면 되는 건데 사후 다 한 다음에 결정한 걸 가지고 다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그 절차적인 제도에도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11명의 검찰심사회 구성원이 그 8인 이상 그 결정을 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11명 중에 8인이 검찰의 의견과 다르면 검찰은 그 검찰 심사회 의견을 따르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서 8인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결국은 검찰의 결정 자체를 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결정이 10명이 찬성을 했고 권고를 했고 3명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뭐 10대 3 정도면은 상당히 대표성 있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권고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법적으로라도. 근데 참고적으로 영미법계에서의 그랜 주리에 있어서의 그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그랜 주리의 결정은 23명으로 구성이 됐다면은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명만 가부 판정을 하게 되면 기소될지 안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재판과 달리 기소는 일반 대표성 있는 국민들이 한 과반수 정도만 이렇게 의견을 내면 그게 사실은 대표성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기소 여부는 진행을 하고 나머지 유죄 판결할지 안 할지는 굉장히 가중된 그때는 또 주리가 있죠. 배심원이 있죠. 정식 그 재판에 따른 판정에 대한 주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가중된 정족수로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대한 그 의견은 사실은 과반수만 넘으면 그게 사실은 대표성 있는 국민의 의견이다. 민주적 통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된 기준을 따르더라도 10대 3 정도면은 상당히 대표성 있는 권고 의견이 낮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와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 권고 내용을 무시하면서 그게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검찰이 이제 기소 쪽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방향과 상당히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만약에 검찰이 무시를 하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최소한 국민들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게 번복이 돼야 되는지, 왜 무시당해야 되는지. 그 10명의 의견, 3명의 의견인데 그게 왜 3명의 의견 쪽으로 자기들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렇게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게 뭐 일부 무슨 시민단체의 좀 편향적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한다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결정한다 하는 것은 비록 법률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그게 전반적인 그동안 어렵게 이뤄놓은 그 한 가지 중요한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중요한 그 개혁 움직임마저 거의 사문화시켜버리는 방향으로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이 검찰이 무슨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일개 기업을 이렇게 때리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도 국민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권력을 장악해 나간다든지 특정 기업을 이렇게 이념적으로 찝어서 때리기 수준으로
가면서 그걸 계속 검찰개혁 하면서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막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제도의 신뢰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실제로 이율배반적인 어떤 결정을 검찰 스스로가 하게끔 그 중요한 고비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거를 저희 사실은 제가 뭐 오늘 개인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비판하는 거거든요. 좌우를 떠나서 그거는 개혁이 아니고 권력 장악이고 오히려 편의적인 수단을 늘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찰총장을 저희는 이미 의견을 일찌감치 냈습니다만은 공수처 관련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검찰총장을 평검사들이 뽑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평검사들이 뽑게 하고 검사의 임명권을 검찰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 검찰 수사심의회 같은 이런 제도는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서 뭐 인원을 좀 더 늘리는 건 좋습니다.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국처럼 한 20명으로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거는 폐지할 것이 아니고 사문화시킬 것이 아니고 점점 확대하고 좀 더 나갔으면은 이게 단순히 검찰 심의회 의견이 권고가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상당히 의무적인 성격을 갖는 절차로 이참에 오히려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 정치 권력은 제자리로 돌아갈 거고 검찰 수뇌부는 그러면 검찰총장도 지들이 뽑고 뭐 이런 그것 때문에 검찰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 수뇌부는 그 평검사들이 무서워가지고 절대로 부패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민주적인 절차와 같은 심의위원회 제도 이런 거를 보완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를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를 자체적으로 강화해 나가게 되면 그 절대 검찰 내부에서 부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검찰 개혁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거에 하나의 그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이런 민주적 통제 제도는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에서 이번에 검찰이 전체적인 방향과 신뢰성 회복과 역사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그 사명의식을 갖고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이 제도 개혁의 동력 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면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원목 교수님 아까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불기소 처분한 것을 그 무슨 조직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심사회에서 아니다 기소해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소를 했는데 그건 잘못됐다 하지 말라 가능하다는 거죠. 박인환 교수님한테 질문. 예. 사실 국민의 대표기관이 기소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검찰이 다시 기소한다는 건 참 웃기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을 권익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기소하지 마라 이렇게 어떤 줄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을 한 거를 뭐 거기서 끝나야 사실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검찰이 오히려 불기소 처분했다. 이거는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한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국민들이 다시 기소 의견을 내고 그게 정상적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됐는데 그걸 마치 민주적 통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사실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쌍방이 가능할 텐데 한쪽만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리죠. 우리 박인환 교수님한테는 그 이게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 권력자가 생각하기에 자기 방향하고 맞으면 그거 봐라 국민도 그렇게 원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요. 틀리면 권고적 효력일 뿐이니까 안 들어도 된다라고. 이게 권력자가요, 이 사실 인민재판식으로 끌고 가는데 굉장히 유리한 함정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마무리 발언 한 번 더 해주시죠. 우리 최준성 교수님. 예. 네, 약간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전문가 그룹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증거를 충분히 보지도 않고 아주 나이브한 그냥 소박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신뢰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보면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도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증거도 다 확보돼 있고 도주 우려도 없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소만 하면 틀림없이 유죄가 나온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증거를 충분히 제시를 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을 제대로 했어야죠. 그 설득해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일반 국민들도 한 사람에 대해서 뭐 그냥 3, 4년, 5년 뭐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수사를 계속하니까 국민들도 이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일반인들도 이제 인권이 있는 것이고, 재벌 뭐 총수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다 인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막 4, 5년씩 이렇게 수사를 하면 정말 인권이 좀 침해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제도 자체에 이제 우리 박인환 교수님하고 최원목 교수님은 이 제도 자체도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여론 재판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 의식이 그렇게 크게 성숙돼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막상 뭐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우리 저 여론전 하는 거 보십시오. 뭐 댓글 다는 수준 보면 야,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이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배심원 제도도 미국은 뭐 아주 옛날부터 도입을 해 왔습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뭐 참여 재판이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시험적으로 해서 정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0건, 200건 한번 쌓여보고 이게 제대로 되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거 무시해야 된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한번 만들었으면 한번 시행을 해봐야죠.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여러분이 의문을 갖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권고적 효력, 강제적 효력이 아니고 수사검사에 대해서 권고적 효력밖에 갖지 않는다는 이유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 형사소송법이나 검찰 관련되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만든 제도가 아니고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부 규정에 따라서 만든 임의적인 제도로 지금 활용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인 효력을 주지 못하는데, 아까 앞서 말하신 분처럼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효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아가서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좀 더 시행을 해보고, 지금은 절충적이니까 좀 더 시행을 해보고 우리도 법률로서 강제적인 효력을 주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굳이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검찰이 강공책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강공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구속해서 기소를 하거나, 또는 지난번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불구속 기소하는 결정도 강공책으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둘 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검찰의 부담은
법원에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재기가 가거나 또는 1심 또는 2심에 와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처럼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 정권과 현 검찰이 져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저는 그 선택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절충적으로 저도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절충적으로 이런 사태를 피하려고 하면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제가 여기 자료에도 적었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삼성이 노조를 경영을 하겠다. 심지어 이재용이 지금 3세지요. 4세 이재용이 아들 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기가 죽더라도 삼성전자를 아들 딸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저런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해서 불기소 유형 중의 하나인 기소유예 결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기소유예도 불기소의 한 형태라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과 배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국민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저런 이유를 대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말 기소유예라는 그런 결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여론 재판은 미국도 굉장히 심합니다. 특정 성격의 사건에서는 미국이 엄청나게 또 심합니다. 무슨 흑백 갈등이라든지 뭐 금전 돈이 이렇게 광고에도 많이 그 공식적으로 작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무죄 뭐 그러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그 검찰이 독점적으로 그걸 결정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깊이 뭐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뽑은 그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추첨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문제점은 있지만 제도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좀 더 유리하다. 그런 판정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주리 제도가 정착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주는 교훈을 분명히 우리나라도 곱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이 엄청나게 사실은 정치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그 국민들이 지금 분노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 개혁 방향은 분명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지금처럼 무슨 상당히 그 이념적이고 좀 센세이셔널한 성격의 사건에 한해서는 이 주리 시스템을 그랜 주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정말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어떤 검찰과의 어떤 정치적인 그 영향에 의한 그런 기소나 판결이 내리지 않고 그래도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면서 기소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갖춰 나가는 게 굉장히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공수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공수처도 상당히 앞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 공수처 자체 내에서도 어떤 이런 심의위원회 제도라는 것을 자체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좀 보완 입법을 한다든지 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 공수처의 그 정권 호위무사적인 그런 가능성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면서 공수처를 밀어붙이든지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이번 제도가 분명히 제대로 평가돼야 되고 검찰이 그 측면까지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표 토론이 다 끝났는데요. 제가 조금 주제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세 가지 같습니다. 첫째는 삼바 사건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수사는 형사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또 회계 기준상 틀리지도 않는다.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무리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든 누구든 기업인들이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놓아달라. 예, 그게 불필요한 이념적 분노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기업을 못 살게 굴고 또 대기업들을 또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들은 좀 그만두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상당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좀 하라. 이런 주문을 강력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권력 장악을 하면서 이걸 검찰 개혁이라고 이렇게 이상한 표현으로 오도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검찰이 정치 중립을 기하고 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이 돼야 한다. 다른 나라들 미국, 영국, 일본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장점들을 좀 배워라. 정치 중립적인 검찰,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는 검찰로 제대로 개혁을 하라. 아마 이 세 가지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청중 여러분,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